여기 발악하는 폴란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분해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렸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그 본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완벽했고 부품은 정밀했고 소프트웨어는 놀라울 만큼 직관적이었죠. 그런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엔 전장 한복판에서 체득된 감각이 있었고 실패를 수백 번 반복하며 다듬어진 철학이 있었으며 무너질지도 모를 내일을 대비한 생존 전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기술을 베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그들만의 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끝낼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브레셔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유럽 안보기술분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차에 대해 연구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전차를 분해하고 내부를 분석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게 제 일이었죠.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어느 날 아침, 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더군요. 발신처도 없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폴란드 방위기술협회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제법 두꺼운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장 넘기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한국 전차에 대한 자료인가요?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K2 흑표 전차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국과 전차 관련 협력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통 미국, 독일, 영국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죠. 한국 전차는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전차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게 있을까? 하지만 문서는 달랐습니다. 엔진 설계부터 사격 통제 시스템, 내부 통신, 냉각 장치까지 마치 전차의 두뇌와 심장이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왜 이걸 우리에게 보냈을까? 또 어떻게 이 문서를 입수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기술적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기호, 도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분명한 설계 의도가 있었고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죠. 전차의 배려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단지 제품을 팔기 위한 조립이 아니라 전투 중인 병사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설계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야. 메시지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스템 구성 방식, 사격 제어의 흐름, 모든 게 참신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 줄은 몰랐는데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고도화된, 이렇게 세심한 전차를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강철로만 무언가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만들어냈고 그 신뢰가 어쩌면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한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날 펼쳐본 K2 전차 문서가 여전히 자리에 놓여 있었죠.
마치 풀어야 할 한국식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21번 고르고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회로도 도식자료 복잡한 코드 번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두렵진 않았습니다. 이런 건 수년 동안 해온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이 전차는 느낌부터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읽다 보니 정말 놀라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즉 목표를 조준하고 명중시키는 기능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했어요.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할 수 있었죠. 이건 아무 전차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나 미국 전차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전차는 이걸 아주 매끄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서를 읽었습니다. 장갑 설계는 가볍고 튼튼했고 엔진은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내부 구조는 수리나 조작이 쉽도록 배치되어 있었죠. 소프트웨어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저한 계획 아래 설계된 게 분명했습니다. 이 전차는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를 보호하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들어진 실용적인 전차였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대부분의 전차는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강력한 화력, 두꺼운 장갑, 시끄러운 엔진. 전부 힘을 과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K는 달랐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남는 데 집중한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저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엔나의 나무들은 낙엽을 떨구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오해했구나. 그제서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저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선두에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 쉽지 않은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이 전차를 만들었는지 그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차 이야기는 단지 기술이나 무기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들의 태도, 책임감, 사려 깊음. 그 모든 것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읽어야겠다고, 더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분명 저에게 가르쳐줄 무언가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K 전차 문서를 차근차근 분석해가며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지만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전차의 레이더 센서 배선을 설명한 도면을 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이게 왜 독일어로 되어 있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한국 문서인데 말이죠. 단순한 번역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안에 있던 분류 코드도 이상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식 분류 체계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저희 내부 보고서에서 쓰이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두 시스템이 섞여 있었는데 정교하게 섞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 한쪽 구석에 작게 인쇄된 바코드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방위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로 스캔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숨이 멎는 듯했죠. 분명히 한국군사연구소 내부에서만 쓰이는 고유 바코드였습니다. 이 문서가 공식 경로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유출된 자료였군요. 몸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리한 메모와 캡처 자료, 그리고 바코드 스캔 결과를 챙겨들고 긴 복도를 따라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고개를 들고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그동안 발견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했고 어떤 점이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료 출처는 묻지 마십시오. 순간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그만하죠, 마르코. 그분의 말투는 냉정했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차를 분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분명 이 기술을 누군가에게 맡겼고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앉아 있었던 거죠. 자리로 돌아와 다시 바코드를 바라봤습니다. 납득은 가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전차 분석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이면에는 배신과 은폐, 깨진 신뢰가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술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긴 테이블을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조명이 울리고 있었고 모두들 말없이 집중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폴란드 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 중앙으로 나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단순한 내부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너무 무심할 정도로 담담했기에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떨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 USB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 조용히 필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건 또 다른 K 전차 관련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었고 그들의 허락 없이 공유된 정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니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으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걸까? 분명 이 정도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나와야 했습니다. 보도자료든 항의든 언론 인터뷰든 뭔가 분명하게 반응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남아 혼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언론을 찾아봤습니다. 영문판 뉴스는 전부 확인했고 한국어 기사 제목도 몇 개 번역해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 그 침묵은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조용함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그런 강한 말입니다. 다음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후배 엔지니어 둘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반응할까? 다른 한 명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이제는 다들 알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이미 모든 메시지가 전달된 상태였으니까요. 한국은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위협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우리 스스로 죄책감 속에 앉아있게 만들었죠. 그 침묵은 어떤 고성보다 훨씬 깊게 우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한국 기술을 싸고 단순하고 흉내내는 수준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섬세했고 영리했고 목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질문이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팀은 몇 주 동안 KE 전차를 역설계하려고 애썼습니다. 도면도 있었고 자료도 충분했으며 시뮬레이션도 수없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실패만 반복됐습니다. 왜일까요? 부품은 있었지만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능 테스트를 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작은 오류가 생겼습니다.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거나 구성 요소가 기대한 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 시스템엔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처음엔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설계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에 담긴 생각은 없었죠. 겉모습은 봤지만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이해만큼은 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연구원이 식당으로 뛰어들어오며 태블릿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거 믿기 힘들걸요. 폴란드가 한국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대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전차가 더 필요하대요. 빠르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더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산 전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한국의 침묵이 결국 움직임을 만들었죠. 한국은 큰 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지만 폴란드는 조용히 그리고 다급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흘려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다시 청하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거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 전면 공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느슨한 계약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뢰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이끌고 폴란드가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솔직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계약 소식이 올라왔을 때 저는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새롭게 합의된 조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산 전차는 다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예정과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은 제한되고 핵심 기술은 보호되며 전체적인 통제권은 한국이 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군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옆자리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쓴맛을 보고 나서 배운 거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뭔가 달라진 감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두 번째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폴란드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똑똑해졌고 더 강해졌으며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부품만 가졌지 목적은 없었어요. 저는 다시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그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퇴근하고 난 뒤였고 조명이 어둑하게 켜진 실내엔 히터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죠.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컴퓨터를 켜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KE 전차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수많은 도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다른 나라 전차들과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완전하게 풀리지 않았던 걸까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저 부품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설계에 담긴 의미, 목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배려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만든 거였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깨졌을 때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항의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한 후배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기준을 높이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전차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강하다는 건 꼭 크고 시끄러운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강함이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놓친 것들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받아들여질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엔나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도 하늘도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전차를 통해 이런 걸 배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확실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뢰란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뢰는 한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인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했었죠.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술은 신뢰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어쩌면 또다시 그들은 우리를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